오늘은 여러분들과 선비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비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선비는 철저하게 키워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키우고 만드는데 우리의 유교 공동체 동성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작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선비를 키워낸 요람 마을 공동체입니다. 선비를 키워낸 산실로서 동성마을이 있는데, 동성마을은 같은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을 가리킵니다. 선비는 잘 아시다시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의 으뜸이 되는 기운이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이러한 선비를 실제적으로 키워낸 시공간이 바로 유교 공동체, 즉 동성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동성마을이 선비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선비들은 그저 학문하고 벼슬에 나아가고 하는 이런 작은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들의 진짜 큰 목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상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이상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향을 그냥 구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선비의 치국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 층위가 있어서 가정을 벗어나는 또는 문중을 벗어나는 마을, 그리고 나아가서 향촌의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유교 이념의 실천적 장이자 소우주로서의 자신이 꿈꾸던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종가가 자리 잡고 있고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마을들은 선비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동성마을은 선비들의 의도된 이상사회 같은 곳이었고, 이는 현대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판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당시 28,336개의 마을 중에서 이 동성마을이 14,672개로 50%를 넘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를 넘는 것에서 남는 그런 마을들 역시 새로 생겨난 마을이어서 동성마을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마을들은 동성마을을 지향해오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의 마을은 대부분이 동성마을들을 추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500여 개의 불천이 종가, 동성마을에 있는 불천이 종가 중에 218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고, 또 이 중에 50여 개가 안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0여 개의 안동에 있는 그 동성마을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회마을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비들이 꿈꾼 그런 이상사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비들이 꿈꾼 이상사회는 바로 대동사회란 것이었습니다. 대동사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도가 행해졌을 때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었고, 또한 그 부모만을 홀로 부모라 여기지 않았고 그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는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게 했고 젊은이는 다 할 일이 있었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고 과부, 호라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잘 보장되어 있고 잘 산다는 그런 복지국가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으며, 재물을 땅에 버리는 것을 싫어했지만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일어날 수가 없었고, 도둑이 훔치거나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문을 여닫지 않았으니 이를 일러 대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사회, 선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구현하고자 했었던 유토피아가 바로 대동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성마을의 유교 공동체는 그 원리에 있어서 결속과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속과 연대가 바로 대동사회를 만들어가는 요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을 중심으로 한 종적인 결속, 그리고 타성들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횡적 연대가 함께하면서 동성마을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회마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회마을은 2010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회마을의 가치, 그 독창성, 그 완전성, 그 특이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회마을의 역사를 통해서 동성마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많이 하는 향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씨터전에 안씨문전에 류씨배판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15세기 하회마을에는 이미 풍산유씨가 들어가기 전에 허씨와 안씨가 먼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후에 입향조 류종의 공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배씨와 권씨 등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옆에 보면 풍산유씨 외손봉사와 외손봉사 김미영 선생님께서 밝혀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류종의 공이 들어오면서 권씨와 배씨가 같이 들어오고 이들이 혼반과 서로의 친누 관계에 따라서 함께 있게 되다가 결국에는 외손봉사를 하게 됐지만 배씨와 권씨도 떠나가게 되고 마침내 풍산유씨들의 마을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류종의 공이 하회마을에 들어올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류종의 공이 여기가 정말 천하의 명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터를 잡고 터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날 상냥식을 해야지 하고 다음날 와보니까 기둥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기둥을 세우고 다음날 상냥식을 하려고 하니까 또 쓰러져 있고 그것을 몇 차례 반복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늘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죠. 지나가는 노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을 입구에 가서 만인적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류종의 공은 하회마을 입구에 가서 오두막을 짓고 집신도 삼고 음식도 하고 노잣돈도 마련을 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만인적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회마을은 이 길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지만 하회마을 다음에 다른 마을이 없습니다. 길 끝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인적선을 하는 장소에서 만나게 된 사람은 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허씨와 안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허씨와 안씨들,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만인적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둥을 세우니까 그 기둥이 잘 서게 되고 마침내 풍산유씨의 마을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천성묘라고 하는 전설인데요. 안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회마을에 살고 있었던 아주 가난한 안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지나가던 노승이 역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노승을 집으로 모셔가서 열심히 치료하고 또 먹이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노승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노승이 너무 고맙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는 명당을 잡을 수 있는 재주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명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대에 삼정승이 나는 명당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대의 천석군이 되는 명당이다. 이때 안씨들이 어느 명당을 선택했겠습니까? 이때 안씨들은 자신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당대에 천석을 하는 명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대에는 천석군이 되었지만 하회마을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마침내는 나오게 되고 하회마을이 안씨들과 허씨들이 물러나게 되면서 풍산유씨의 마을로 되게 되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회마을입니다. 1828년에 그려진 마을 지도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하회마을을 둘러싸는, 그러니까 강 쪽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아주 나무 숲을 잘 조성해 놓았다는 것이고, 이 마을의 가운데 쪽에 기와집들이 몰려 있고 이 주변부로 초가집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하회마을인데요. 이 하회마을에 보면 양진당과 충효당, 그다음에 서해선생의 전시관, 영모각, 빈년정사, 원지정사, 만송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족회소 등을 다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풍산유씨들의 종적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이 경관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회마을은 저 위쪽에 주산으로서 화산이 있는데, 이 하회마을이 이 주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에 있어서 이 삼면이 모두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중심을 축으로 해가지고 각 그 집들이 각각 강변 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회마을의 중심에 주산의 기운이 내려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하회마을 전체가 하나의 정말 완벽한 형태의 명당, 완벽한 형태의 소우주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동사회라는 것은 종적 결속과 횡적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종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풍산주씨들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념적, 전신적, 경제적, 조직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념적 기반으로는 현조를 선양하는 숭조 사업을 통해서 문중성원들을 결속시켰습니다. 불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조들에 대한 이 숭양 사업으로서 문집을 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적 기반으로서는 위토라는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위토를 마련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현조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현조의 묘소인 묘소를 명당을 차지해서 묘소를 옮기는 데에 땅을 사고, 그 산의 아래에 땅을 또 사서 거기에 소작을 붙이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산물들로 계속 땅을 넓혀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땅도 늘어나고 경제적 기반도 강화되는 이런 일석이조의 그런 구조들을 갖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각종 계모임, 각종 이 마을 성원들의 모임들을 통해서 문중 사업을 추진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동성마을의 종적 혹은 족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영구적 시스템, 그러니까 당대에 끝나는, 아까 안씨 부부 얘기 들었었던 것처럼 당대에 천석이 되거나 당대에 반짝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영구적으로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하회마을이 오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적 결속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문집 간행과 서원 건립을 들 수 있습니다. 서해선생 문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월원 문집까지 해서 1960년대까지 쭉 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또 문집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집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족적 결합을, 종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병산서원과 화천서원을 건립함으로써 문중성원들의 자손들이 공부하고 또 그 학생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갖추어 나가고, 또 서해 유성현 선생이나 겸암 유은현 선생을 모심으로 해서 늘 매년 2번씩 이 자신들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가져왔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적 결속의 그 시스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스템으로서 그 하나의 계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장소, 족회소, 화수당, 양로소, 서막소, 연곤소, 종단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의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중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통해서 문중의 성원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0년대까지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이 의장소에서 모든 마을에 관련되는 행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기륭사가 닥쳐도 하회마을 사람들은 전혀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었다는 거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서막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학 사업에 상당히 올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회마을에 지금은 폐교돼서 없어졌지만 풍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그 터를 제공하고 기금을 내서 학교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적인 결속, 족적인 그 결속력을 강화했던 것과 더불어서 하회마을이 대동사회를 구현해가는, 대동사회에 근접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횡적 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타성씨들과의 공존, 배려와 관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마을의 민중들이 버렸었던 별신굿과 같은 그런 토착 신앙을 인정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또한 불교를 용인해주고 기독교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하회마을에 가보면 사찰과 교회, 그리고 정자와 서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경제적인 연대입니다. 소장료라든지 노동임금 등에 대한 조정들을 통해서 마을 기금이 타성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적 연대입니다. 마을 성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의 언론권을 보장해줬습니다. 마을의 운영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동별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동성마을의 횡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횡적 연대 강화의 핵심은 공존이었습니다. 이게 하회마을인데요. 하회마을은 이 풍산 유씨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안씨들도 살고 있었고 허씨들도 살고 있었고, 그 밖에 아까 이 기와집들을 둘러싼 초가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하회 유씨들이, 풍산 유씨들이 한 1000여 명, 타성들이 약 2000여 명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엄청난 큰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을의 이 문제점은 공동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허천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하회마을이 삼면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홍수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큰 홍수가 나면 여기 물길이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하나의 섬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별신굿을 벌이고, 그 별신굿을 기회로 해서 마을의 민초들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 예를 들면 소장료가 너무 높다든지 양반들 내지는 풍산 유씨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회살춤을 추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 속에서 쭉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그런 경향들 속에서 하회마을이 기존의 그런 시스템들이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고,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종적 결속과 횡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세계문화유산 지정 또는 민속마을 지정 같은 그런 제도적인 정부의 뒷받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더욱 공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즉 사단법인 하회마을 보존회를 만들고 종적 결합과 함께 횡적 연대들이 더욱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선비들은 마을 사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동성마을을 통해서 키워지게 됐지만, 그렇게 키워진 선비들은 그냥 그렇게 키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그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대동사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험지로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수기치인을 실험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상향으로 꿈꾸고 있는 사회를 이 마을에서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처지에 나가서도 내가 마을에서 실험했던 대로, 내가 마을에서 실천했던 대로 거기서도 또 같이 실천을 해나가면 마침내 거기에서도 대동사회의 이상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대안 같은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모델에 기반해서 대동사회에 대한 구상과 실현을 해나가고, 이것이 마침내 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의 으뜸되는 원기로서의
선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